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냐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욕심을 부린 적도 없었고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평생 처음으로 너무나 원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도 절 좋아하는데 차마 함께 할 수가 없네요. 도무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사연을 전해드리고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말 그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초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대단한 외모를 타고나지도 않았지요. 그저 길을 걷다 보면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 제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도 사랑은 찾아오더군요. 대학교 2학년 때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에게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녀가 대단한 외모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에 더 가까웠어요. 제가 호들갑을 떨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친구들은 저런 여자는 흔한데 왜 그리 호들갑이냐며 핀잔을 줄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저 사람이야말로 내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저와 그녀는 같은 대학교의 학생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렇다고 요즘 말하는 스토킹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렇게 안면을 튼 뒤에는 조심스럽게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더군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짜고짜 다가와 자기소개를 늘어놓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녀도 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방학 때는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된 날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술을 마셨는데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취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땐 그녀의 집이 어딘지 몰랐고 그녀의 휴대폰으로 언니라는 분을 부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언니 지은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영씨 친구 문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친구인데 지영씨라고 부르세요? 그보다 지영씨가 많이 취해서요. 죄송하지만 지영씨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취해서 흐느적거리는 그녀를 부축해서 언니와 함께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함께 분위기 좋게 술을 마셨을 때 고백을 해야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마음의 준비를 못했던 게 평생의 한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따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내 그녀에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녀에게 고백하기 위해 단단히 마음 먹고 자리를 마련하면 자꾸 일이 생기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잡았던 약속이 당일에 취소된다던가 멀쩡하던 그녀의 아버님이 아프시다든가 하는 일들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따로 잡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만날 때조차 그녀는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1년 넘게 혼자 애를 태우는데도 고백은커녕 자리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그녀가 절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로는 괜찮지만 연인까지는 아닌 그녀에게 전 딱 그 정도의 남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마련한 자리도 피했던 거라고 생각하니 남아있던 그녀에 대한 마음도 식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2년에 걸친 짝사랑을 끝내고 나니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더군요. 그녀에게 빠져 소홀히 했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졸업 후 무사히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네, 지영 씨 언니시죠? 기억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야 뭐 아직 신입사원이라 일 배우기 바빠서 정신없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지훈 씨가 저를 왜 찾아오셨나요? 혹시 지영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지영이는 그쪽 얘기 안 해요. 그냥 혹시 오늘 저녁 때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저야 뭐 딱히 약속은 없는데요. 그럼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만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지영 씨 때문에 오며 가며 얼굴 보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지영 씨와 연락이 끊어지고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찾아왔다는 게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찾아온 성의도 있고 해서 그날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회사 일은 어떠세요? 회사 일이 거기서 거기죠 뭐. 그런데 지훈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셨군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제가 모은 돈도 있고 부모님께도 조금 빌려서 작게 차렸어요. 처음엔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하나 난감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의외로 편하게 대화가 되더군요. 그녀의 모습에서 얼핏 짝사랑했던 지영 씨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뭔가요? 여자가 먼저 이런 말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저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가 지훈 씨를요? 왜요? 안 되나요? 사실 전 예전부터 문철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땐 문철 씨가 지영이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있었는데 혹시 아직도 지영이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갑작스러워서. 당장 답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제가 문철 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가끔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식사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얼굴이 빨개진 채 수줍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당황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흐뭇하더군요. 여자로서 먼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텐데 일부러 찾아와서 말해주는 그녀가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마다할 일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시간을 함께하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첫눈에 반한 사람이라면 언니인 지은 씨는 종이가 물에 젖듯 반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무척이나 절 위해 주었고 그런 그녀를 저도 사랑하게 되었던 거지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동생인 지영 씨였지요. 결혼한 뒤라면 몰라도 결혼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얼굴 마주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녀의 얼굴을 태연하게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당장 지은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 문제였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걱정이었더군요.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겹친 건지 제가 집에 갈 때면 그녀는 항상 집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 준비를 마치고 식장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지은 씨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는 참석했더군요. 저와 아내가 입장하고 주례가 있고 친구들의 축가에 이어 기념 촬영이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과 함께 단상으로 오더군요. 우연히 마주친 지영 씨의 눈동자엔 슬픔이 가득하더군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처럼 허탈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짝사랑했던 남자를 언니에게 빼앗겨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니 슬그머니 화가 나더군요. 언니와의 결혼식장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거였으면 제가 그토록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돌아봐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그렇게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하여튼 그날 지영 씨가 보였던 표정이 영 찜찜하긴 했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 언니의 남편이고 저는 언니만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저희의 신혼생활은 다들 그렇듯 달콤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눈을 떠서 아침을 먹고 퇴근 후에는 함께 카페를 정리하고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다가 잠드는 그런 행복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결혼 후 5년 만에 아이도 갖게 되었지요. 그렇잖아도 행복한 저희 가족에게 아이는 크나큰 축복이었어요. 직급이 올라가며 회사에서의 일은 점점 어려워졌지만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도 무난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길을 걷다 어느 순간 아, 나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더군요.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받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내에게서 대장암이 발견되고 말았어요. 가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긴 했지만 금세 괜찮아져서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었더라고요. 아내의 병은 이미 초기를 지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카페 문을 닫고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요.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 아내의 병으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테니 아내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도 펑펑 눈물을 쏟더군요. 그때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약을 먹고 가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대체 약 성분이 뭔지 아내는 치료를 받는 동안 흰죽조차 넘기기 어려워하더군요. 머리는 빠지고 체중도 줄어들고 치료받는 동안에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고요. 그러는 동안 아내의 카페와 아이를 돌봐준 것은 처제, 지영 씨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한 뒤에도 처제와 만날 일은 없었어요. 그저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산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간혹 전해들을 뿐이었죠. 처제는 대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늦은 나이까지도 결혼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도 고정된 직장이 아니라 여기저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제도 성인인데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암으로 입원하고 저는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사람은 처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처제에게 부탁했습니다. 처제,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 좀 부탁해도 될까? 지은이가 저렇게 돼서 내가 간호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는 걱정하지 말아요, 형부. 마침 저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어요. 제가 돌볼게요. 그래 줄래? 정말 고마워. 처제 덕분에 한시름 놓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그거면 돼요? 언니 카페는요? 마냥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카페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 그럼 제가 카페를 맡을게요. 언니가 처음 카페 시작할 때 많이 도와줘서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아이도 돌보는데 카페까지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죠.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형부랑 언니 일인데 제가 뒷짐지고 있을 순 없잖아요. 형부는 언니만 신경 쓰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말이지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 말라가는 아내를 생각하면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회사도 다녀야 했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제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것보다 더 고마운 소리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면 병원으로 출근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부족했는지 아내의 치료는 도무지 차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횟수는 계속 늘어가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말할 기력조차 상실할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아내의 몸을 좀먹고 있는 암덩어리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처제마저 없었다면 정말이지 전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가끔 가보면 집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카페도 아내가 운영할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죠. 아이와도 어찌나 잘 놀아주는지 보채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처제 덕분에 저는 아내의 간호에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거듭되는 항암 치료로도 암은 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항암 치료를 받을 상태조차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으며 그렇게 바싹 마른 채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지난 행복의 대가가 아내의 죽음이라니. 이럴 거라면 앞으로 평생 불행해도 상관없으니 아내를 돌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아내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아내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준 것은 처제였어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밥벌이는 해야 했기에 회사는 그만둘 수 없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폐인이 되었어요. 아내가 죽은 후에도 그대로 남겨놓은 아내의 물건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그러는 동안 처제는 저 대신 카페도 관리하고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해주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저를 보고도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아내의 빈자리를 메꿔주었죠. 그렇게 몇 달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집안은 항상 쓸고 닦아서 깨끗하고 아이도 무사히 유치원에 다녀오고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 나락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죽은 아내도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 텐데 저 혼자 슬픔에 빠져 정신을 놓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처제에 대한 고마움도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처제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저를 매몰차게 버린 사람인데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자칫 우리 가족이 송두리째 망가질 뻔한 상황에서 처제가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저를 붙잡아 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아내를 생각해서 그리고 저를 붙잡아준 처제를 생각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카페도 챙기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처제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섣부른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늘 제 옆을 지키며 저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처제는 카페와 우리 집을 챙기느라 자기 집에는 거의 가지도 않았거든요. 처제와 한 집에 산다는 게 좀 그렇기는 했지만 이미 처제와는 함께 있는 시간이 껄끄러워질 시기는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희 가족의 삶은 정상화되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처제가 해주는 밥을 먹었고 카페로 퇴근해서 함께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함께 아이와 놀아주다가 잠드는 날이 이어졌고 저는 서서히 마음에 드리웠던 아내의 그림자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집에 있던 아내의 물건들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품을 처분하는 것이 마치 아내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차마 손을 대지 못했었는데 마음속에서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그럴 수 있게 된 거죠. 옷장에서 아내의 옷을 꺼내고 화장대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두 꺼내놓고 보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유품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더군요. 작은 노트였는데 펼쳐보니 뭔가 빼곡하게 적힌 것이 일기장 같았습니다. 저는 떠난 아내를 추억하며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그건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쓰기 시작한 저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문철 씨가 지영이를 만나자고 했죠? 왜요? 고백이라도 하려고요? 그건 절대 안 돼. 문철 씨는 지영이보다 내가 더 잘 어울려요. 앞으로도 지영이랑 만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테니까. 충격적인 내용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읽어보니 그때 처제가 왜 저를 피했는지 알겠더군요. 아내는 저를 만나지 말라며 처제를 협박하고 애원하고 결국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처제가 저를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온 처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일기의 내용과 다르지 않더군요. 처제는 사랑보다는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저를 언니에게 양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던 날에도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거고요. 그러더니 처제가 그러더군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저와 헤어진 후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오로지 저만 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언니는 없으니 이렇게 함께 있어도 괜찮지 않냐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처제와 헤어지게 된 것이 모두 아내의 계략이었다는 것도, 그리고 저 때문에 40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는 처제의 말도 무엇 하나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처제가 메우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군요. 저는 처제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밀어낼 수도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다가 급기야 얼마 전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진상을 알고 나서는 제게 보여주지 않았던 아내의 모습이 소름 끼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절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처제와 같은 집에서 사는 지금 상황이 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 주위를 맴돌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준 처제, 제 첫사랑이기도 한 처제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네요.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